땡이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탑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미학적 의미, 탑이 갖고 있는 내재적 불교 사상적인 의미, 이 또한 중요한데, 탑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건축물은 대지와의 접합을 이루어지고 배경이 되는 자연 경관이나 환경이 있고 그걸 건립하는 주체인 그 국민의 감성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걸 알고 보면은 그 탑에 대한 가치나 의미나 감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걸 좀 적어 보는 거예요. 한국의 건축물과 중국의 건축물, 일본의 건축물이 무언가 왜 이렇게 다른가, 무언가 왜 이렇게 이래저래 같은가라는 부분을 조금 구별해 보았어요. 자연환경과 인문, 자연환경 차이, 도서, 육지, 온난, 다우, 다습, 선호, 재료, 외침 이런 게 있겠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일본은 비가 많이 오고 어쩐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중원지방은 1년에 한 400~500mm 비가 북경 쪽에서 그들로 봐서는 동쪽인 우리나라 따지면 서해안 쪽은 한 600mm, 우리는 1200mm, 일본은 2300에서 2500mm. 아니 지난해는 1250mm 왔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해에 따라 그냥 평균적으로 그런단 말씀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온도가 어쩐다, 바람이 어쩐다, 어떤 재료를 좋아한다, 어떤 재료가 많이 생산된다. 이것은 건축물하고 대단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해하면은 탑이 건축이라고 칭하면은 탑이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시는 성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런 배경이 필요하다. 건축을 건축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땅 위에 서 있는 성물로서 그 민족이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염원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축이나 좌양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축이 있다 없다, 남향이다 북향이다 동향이다 서향이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중일은 대개 남북축, 나머지 나라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데는 동서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동서축. 동쪽이 해가 뜨는 쪽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입불을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건축은 지성소가 소위 제대, 제단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들이 봐서는 동쪽에가 있는 거예요. 서쪽이 서양 건축, 특히 종교 건축의 입구 현관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동쪽에가 예수님이 계시는 제대,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성스럽고 가치 규범에서 더 우선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둥글다와 네모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둥글다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기둥을 쓸 때 둥근 기둥을 쓰냐 네모난 기둥을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모난 것은 땅이고 둥근 것은 하늘인 것처럼 남북축, 동서축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알면 좋죠. 땅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일본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풍수지리잖아요. 바람과 땅, 지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존중해서 건물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민간이 사는 집에서도 그러는데 사찰은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모시는 지고지존한 대상인데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천만에 그렇지 않죠. 그걸 엄격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건축 재료, 우리나라는 당연히 나무가 많죠.
산지가 한 75%에서 80% 차지하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을 아주 잘 다스렸고 선사 이후 고인들부터 현재까지 돌을 그렇게 많이 써.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근데 중국은 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의 것이에요. 죽은 자의 것. 죽은 자의 것. 그러니까 묘제, 지하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그게 많이 다르죠. 일본은 스기, 히노키, 다우다습, 좋은 나무, 뭘 쓰겠어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재료를 쓰니까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고 세계에서 현존하는 건축물이 제일 오래됐다는 7세기 후반 혹은 8세기 초 범용사 금당이나 오중탑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에 충분히 했어요.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것들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건 지난번에 어떻게 갖다 제가 빠뜨렸어요. 예. 명기, 사람이 죽은 묘 안에 부장품으로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건축물을 할 때 그들이 생존해서 살았을 때 이런 형상으로 지어진 목조, 중층, 누각형 건물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종교 건축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건축이 된 거예요. 도교 사원, 그럼 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나라 이후에 흔히 쉽게 발견되는 명기라는 게 있어. 밝을 명자 그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명부전할 때 명자 있죠. 죽은 자, 사후를 얘기하는 명부가 있죠. 그럴 때 그 명자를 같이 써요. 하나가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자, 맨 왼쪽 그림은 여러분, 이제 좀 지루하다, 또 이 얘기 하냐라고 할 정도로 인도의 탑의 기본 모델이죠. 기단이 있고 사발을 엎은 복발이 있고 그 위에 산간, 산개가 보륜이 있는 바퀴가 있는 상륜부가 올라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죠? 아까 우리 탑의 모습하고 기단, 몸통에 있는 탑신, 그건 이쪽에서 이제 형식이 사발을 엎었다 해서 복발이라고 했죠. 그리고 맨 위에 상륜이 올라가죠. 왜 상륜이 있냐? 위치를 표시한다. 고대 인도 사회에서 성스러운 존재, 성스러운 분들이 돌아가신 묘 위에는 이렇게 양산을 씌웠다. 양산을 씌운다는 것은 고귀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치석탑의 석조, 부조를 보면은 양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왕족,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죠. 저 위에는 평두산계라고 되어 있네요. 예, 평두산계. 이거 그냥 그렇게 쓴 거고 명칭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 탑의 꼭대기 부분을 옮겨와서 여기에다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맨 밑에 노반, 복발, 앙화, 찰주, 보륜, 보계, 수연, 용차, 이렇게 찰주 다 있죠. 저도 그냥 외우잖아요. 외운 것이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맨날 이것만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 표현이라면 돈도 안 돼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든 간에 이거 저한테는 이게 제 애인이고 사랑하는 대상인데 너무 좋은데 이것만 보면 행복한데 어떻든 이게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지만 많은 미술사학자들, 특히 유럽의 학자들, 동양 미술사학을 전공을 하는 자들이 인도에 이런 탑을 갖다가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다 쓰면 될 텐데 왜 그걸 못 했냐? 왜 안 했냐?
그때 당시 인도로 유학 가는 사람이 최고의 학자라는 게 지금 따지면 뭐 서울대 물리학과 여러분 지금 뭐 의과대학이 좋은데 천만의 말씀 옛날에 천재들은 다 서울대 물리학과 왔어요. 예, 물리학. 그들이 노벨상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들이 다 미국으로 가듯이 인도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럼 인도에 수많은 탑들을 받지 않겠어요? 그럼 그 탑들을 옮겨와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쓸 때, 저렇게 만들어 오면 되지. 뭔 쓸데없이 복잡하게 외우려면 힘든디. 이렇게 다 했냐. 그것은 당대의 건축물 꼭대기에 이것을 올려놨다라고 보는 것이 미술사학자들의 인식, 생각이다. 그러면 저도 동의하고. 왜? 모든 탑에 꼭대기에 이것이 올라가듯이 목탑, 석탑, 전탑 다 꼭대기에 저렇게 상륜부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가요? 큰 게 좋죠. 이렇게 진짜 개싸니까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인자사 깨달아갖고 자 보십시오. 다 있잖아요. 뭐 저것인갑다라고 생각했는데 클로즈업에서 땡겨다 보니까 모든 탑에 우리나라 탑들에 저 있잖아요. 뭐 일본 탑도 중국 탑도 다 저게 뭐예요? 상륜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중앙대 어떤 교수는 그러지 말고 탑두부 하자. 탑두부. 그럼 쉽잖아요. 탑의 머리 부분 그러니까 탑두부. 어떤 이는 탑정부. 정상, 꼭대기라 그 말이에요. 딱 그동안 상륜부라고 해왔는데 일제 이후에 아니면 중국에서도 다 해왔는데 이제 그때요 그것이 틀렸다고 자꾸 뭔 이름 바꾸려고 하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도 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우리 뭐 미분 적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다 우리 탑이에요. 이쪽만 이제 인도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정상부의 상륜의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가. 여기 보십시오. 저 왼쪽에. 이것은 인도의 천민 계급에서 뭐 어른들 가는데 이렇게 쉬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없는가요? 있죠. 우리도 비슷하게.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위치, 존엄한 존재에 대한 경배,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많습니다. 얘기가. 근데 그건 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왜? 더 공부하실 분은. 그런데 이것이 정상부다, 뭐 상륜부다라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 시간을 내면 좀 많이, 30분 들어가거든요. 한국 불교의 전례, 고구려 372, 백제 384 다 나오죠, 여러분. 이거 다 이미 대학 시험 볼 때 다 외웠잖아요. 신라 527. 신라는 이차돈이 순교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고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전진왕 부견이 순도를 보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고구려에서 어떻게 했다. 2년 후에 뭘 많이 세우고 했다. 그러니까 다 기억나. 여기 보면 백제 간다라성 마라난타가 간다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로 못 옵니다. 너무 먼 곳이잖아요. 지금도 최소한 2,000km, 2,500km 정도 됩니다. 서안에서 도난까지 한 1,000km니까. 1,000km. 도난에, 다시 또 서안에서 한국까지 오고 그러려면은 한 2,000km는 되겠잖아요. 이게 먼 거리인데 또 불구하고 간다라성 마라난타가 직접 못 오니까 어디에서 잠시 머물러요? 여기 나왔죠? 동진에 머무래. 그때는 중국이 남북조 또 5호 16국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한 나라가 이 동진이에요. 동진이 좀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한반도로 오죠. 백제로 불교를 전래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제발 와주세요라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견해서 오신 분이고, 예. 신라는 2차 전이 순교하고 내가 죽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불교가 이제 공인을 받았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고요. 요 오른쪽에, 예. 요것을 내가 아무리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잉크색 이걸 좀 확장하려는데 이걸 못했어. 여동성 육왕탑조에 보면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다소 얘기 같은 사서이지만 사실에 근거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95.4, 8, 9점 맞는 얘기죠. 보면 고구려 성왕이 7층 목탑을 세웠다. 세웠는데 썩어서 없다. 이렇게 표현 지금 되고 있잖아요. 고구려에서 탑이 최초로 다는 것이 삼국유사 탑상편에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근데 삼국유사에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불교가 전래됐고, 그때 기록 중에서 탑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탑에 대한 기록. 시험 낼까요? 이거? 여동성 유광탑 조에 나오죠.